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1월 14일 금요일 순서를 시작합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은 각 당 대선 후보들의 동향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내용 방송에 대한 가처분 재판 소식으로 엮어드립니다. 먼저 오늘 준비한 주요 내용을 민보리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전해주시죠. 네,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에 대해 법원이 수사와 사생활 등을 빼고는 방송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녹취가 예정대로 공개 모레 공개될 경우 대선 전국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건희 씨 녹취 공개 계획에 강의하며 MBC를 방문했다가 충돌을 빚었고 여당은 언론 재갈 분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씨가 통화한 기자가 소속된 서울의 소리 대표를 뮤이처 제작진이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학원과 독서실 등 학습시설에 이어 서울 지역 대형마트와 백화점, 청소년 방역 패스도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식당과 실내체육시설, PC방, 영화관 등은 효력이 유지됩니다. 북한이 지난 5일과 11일에 이어 오늘 오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쐈습니다. 북한은 이딴 발사에 따른 미국의 제재에 더욱 강력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먼저 광주 붕괴 사고 실종자 소식입니다. 어제 발견된 실종자가 구조됐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구조된 실종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현호 기자. 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 발견된 실종자 지금 추정입니다만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소방 당국이 브리핑을 통해 밝힌 내용입니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로 실종된 6명 가운데 이 위치가 확인됐던 1명을 수습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수습된 작업자는 이 쌍촌동 한국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실종자를 처음 발견한 게 구조견 2마리였습니다. 구조견이 특이 반응을 보였고 구조대원들이 낙하물을 치우면서 구조 활동을 벌였습니다. 발견 당시 실종자는 콘크리트와 모래 속에 묻혀 신체 일부만 보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때문에 곧바로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발견한 지 30시간이 지나서야 수습됐는데요. 실종자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소방은 나머지 실종자 5명을 찾는 수색 작업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야간 수색이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추가 실종자가 발견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YTN 나인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서울의 소리 기자와 통화한 7시간 녹취 내용 가운데 일부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방송 보도가 가능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수사 관련 발언과 사적인 대화 등이 제외됐는데 나머지 내용이 보도될 경우 파장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사회일보입니다. 네,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거죠. 이른바 7시간 통화 내용 가운데 방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부분이 더 많은 것으로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김건희 씨가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 결정했습니다. 김 씨와 서울의 소리 기자 A 씨와의 통화 내용 가운데 일부에 대해 방송을 금지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방송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인용된 부분, 그러니까 방송이 금지된 건 김 씨가 관여된 수사 상황과 일부 언론사나 기사에 대한 발언, 또 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는 사적인 대화 부분입니다. 재판부는 수사 상황에 대해 김 씨의 진술이 방송될 경우 형사소송법상 진술 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일부 언론사에 대한 비방 등 김 씨의 발언은 유권자가 표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나머지 녹취 내용에 대해선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보고 방송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불법 녹취라는 김 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MBC는 법원이 인용한 일부 녹취를 제외하고는 방송을 예정대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김 씨가 현 정부를 비판하는 등 정치적 의견을 밝힌 부분과 윤 후보의 정치 행보에 대해 조력자 역할을 한 내용 등은 모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의 소리 측은 판결문을 검토해봐야겠지만 7시간 통화 내용 전체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건희 씨 통화 녹취를 공개할 예정인 방송사를 항의 방문했다가 충돌을 빚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에 재갈을 불리려 한다며 비판하고 김건희 씨를 주가 조작 연루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른 아침 MBC 본사로 향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통화 녹음을 보도하려는 것이 정치 공작이라고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영방송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사실상 선거 운동원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 공작의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7시간 동안 통화한 것은 사적 대화라면서 과격한 발언을 유도해 녹음하고 대선 직전에 방송하려는 건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MBC 노조가 언론 탄압이라고 항의하며 진입을 막으면서 거센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추가 공개를 예고한 유튜브 방송사에 대해서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방송할 경우 손해배상 소송까지 불사한다는 계획입니다. 당내에선 홍준표 의원이 무시했어야 할 사건을 가처분 신청을 통해 오히려 국민적 관심사로 키웠다며 전략적 실수를 지적하기도 했지만 선대본부에선 녹취가 공개될 경우 당 내홍을 겨우 수습하고 지지율 반등에 나선 윤 후보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제가 언급할 얘기는 없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원론적 입장만을 밝혔지만 법과 상식, 그다음에 국민 정서에 맞게 결론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언론 재갈 물리기라며 맹공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와 싸울 때 국민의힘은 김건희를 위해서 사법당국과 또 언론과 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선대위 디지털 대전환 위원장은 김건희 씨를 잘 안다면서 사적 대화로 생각했을 리 없고 일방적으로 당한 것도 아닐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라며 김건희 씨를 고발하고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를 부각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 민생버스로 인천을 찾아서 유능한 경제대통령 이미지를 심는 데 주력했습니다. 민생은 물론 친기업, 친시장 정책을 언급하면서 탈모 치료뿐 아니라 모발 이식도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매주 타는 민생버스, 메타버스는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가장 먼저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찾아 입주업체 대표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경제 행보에 나섰습니다. 민생의 핵심은 결국 경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롭게 이제 경제적으로 도약할 필요가 있고 그 새로운 저희가 말씀드리는 공정성장, 전환적 성장 그 핵심 역할을 우리 인천이 맡게 되길 기대하고 성장의 핵심 축으로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와 신산업 규제 합리화 등 친기업, 친시장 정책 방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미지로 이번 대선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중도층 표심을 잡으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는 장애인 제빵사들과 직접 빵을 만들면서 직업훈련 기회를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인선 전철과 경인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인천을 글로벌 백신 허브가 되도록 지원하며 영종도에 항공산업 특화단지를 만들겠다는 지역 공약도 내놨습니다. 특히 자신의 강점인 실천력을 강조하면서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했습니다. 선거 막바지에 가면 아마 각 진영의 후보들이 내는 정책이 거의 구별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천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력과 성과를 실적으로 입증한 제가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화제를 모았던 탈모 공약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삶의 질과 직결되는 탈모를 개인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면서 치료약뿐 아니라 모발 이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주말에는 강원도 최북단 고성에서 평화 경제정책을 공개하고 최근 안보 상황에 불안해하는 접경지 주민들을 다독이면서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칩거에 들어간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숙고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지지율 상승세를 몰아 외연 확장에 주력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칩거를 이어가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여영국 대표를 만났습니다. 자택에서 비공개로 이어진 회동에서 심상정 후보는 참으로 송구하다며 소명의식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길로 진보 정치를 걸어온 한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그 소명의식은 또 분명히 갖고자 한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고. 후보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을 주지 않으면서 너무 늦지 않게 국민 앞에서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복귀를 믿고 있는 정의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자 TV토론 합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소수당을 토론해서 제외한다는 것은 곧 우리 사회의 수많은 약자와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배제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자 토론을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역시 거대 양당 대선 후보들에게 쌍특검을 받으랬더니 뒤에서 토론 담합이나 벌이고 있다고 몰아세웠습니다. 비호감 1위와 2위가 토론을 하게 되는 이 비호감 토론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건 공정을 외치는 분, 그리고 또 선택의 자유를 외치는 분이 맞지 않죠. 안 후보는 대선 후보 다자 대결에서 지지율 20% 선까지 바짝 다가서며 상승세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데 기세를 몰아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출신인 임명진 목사의 지지를 끌어내며 외연 확장에도 속도를 냈습니다. 안철수만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고 더욱더 제대로 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칩거가 맞물리면서 제3지대 대선 후보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심상정 후보가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에 따라 진보 정치는 물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전략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음이 대선 전국의 핵으로 떠올랐죠. 김 씨와 통화를 한 기자가 소속된 매체는 서울의 소리인데요.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뉴스가 있는 저녁이 직접 만났습니다. 백 대표는 서울의 소리 이모 기자와 김 씨와의 통화는 반년 동안 모두 53차례, 전체 분량은 7시간 45분가량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처음부터 소속과 기자 신분을 밝히고 통화가 이루어졌고 김 씨가 먼저 전화를 걸어온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씨 측은 서울의 소리를 상당히 많이 알고 싶어서 인터뷰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싶어했고 김수 기자는 기자 나름대로 김건희 씨 측의 어떤 캠프나 이런데 또 뭐 심지어 무슨 인터넷상에 떠들고 있는 한동훈 얘기 같은 것도 알고 싶어했고 했는데 그건 서로 아주 친밀한이 어떤 관계가 아니면 그 저같이 7시간 통화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기자가 취재 형식으로 통화한다면 길어야 한 3번 정도는 끝났을 거다. 백 대표는 구체적인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는데요. 다만 현재 인터넷과 SNS에 떠도는 내용 일부는 대략 맞는 것 같다며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엠바고로 발표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게 그 내용이 제가 본 녹취록과 부합되는 그런 내용이더라. 자세히는 아니지만 대충 그런 뭐 한동훈 얘기도 있고 뭐 등등 그 얘기가 녹취록 속에 없진 않다.
백 대표는 그러면서 만약 대형 언론사들이 방송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들이 직접 전체 통화 내용을 올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언론사가 겁을 먹고 대한민국 언론이 보도 않겠다면 이제 우리가 시대주의예요. 대한민국 모든 유튜버들한테 공개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서울의 소리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는데 누구나 같이 생방송 계속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뭐 100개가 될지 50개가 될지 대한민국 모든 심지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튜버들도 우리 거 갖다 생방해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방송을 할 생각을 하고 있다. 백 대표는 후보자 비방, 또 사생활 침해라는 국민의힘과 김건희 씨 측 지적에 대해서는 대선 후보와 배우자에 대한 언론의 정당한 검증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지만 해당 통화 녹음이 실제 대선 정국에 영향을 줄지는 알 수 없다며 되레 국민의힘 측이 상황을 더 키웠다고 주장했는데요. 나도 그게 확실히 이번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는 자신감 없어요. 일단 들려줘보고. 그런데 괜히 이렇게 떠벌려가지고 엄청난 큰 뭐가 있는 것 같이 하는 건 국민의힘 스스로 그런 어떤 자기 발동을 찢는 그런 룰을 범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국민의힘과 김건희 씨 측이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해당 매체 역시 전체 내용을 모두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법원의 결정 이후에도 김 씨의 통화 녹음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민보리였습니다. 국민의힘이 법원에 이른바 김건희 7시간 통화 보도를 막아달라는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비록 사적 대화 녹음이라고 하더라도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국진당 해체 진실의 목소리, 국민의 항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밀실 속에 꽁꽁 숨어 방송을 하려 합니까? 국민당은 물러가라! 국민당은 물러가라! 돌아오십시오. 한민으로 대화하시죠.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조금 전 오전 11시부터 김건희 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신문기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안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파일 방송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보신 대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선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배정호 세한대 교수, 김종혁 경제사회연구원 언론센터장을 모시고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여야의 공방부터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예.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사실상 선거 운동원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 공작의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생태탕 시즌2가 연상됩니다.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가 너무 궁금한 겁니다. 예. 아니 아무리 그냥 정치인이 아니고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왜 거기에 뭐가 이렇게 숨길 것이 많아서? 라고 오히려 더 궁금해지는 겁니다. 왜 또 7시간 하니까 갑자기 퍼뜩 떠오르는 게 박근혜 세월 7시간이 떠올라요. 아하. 그때도 우리 많이 얘기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도대체 뭘 그렇게 숨기고 싶길래 그거를 안 공개하냐. 이것도 네. 마찬가지예요. 네, 김 씨 측이 방송사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이게 이제 오늘 심리가 진행이 됐습니다. 김 씨 측은 이건 뭐 통화 녹음 자체가 불법적이고 사적인 대화를 방송에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뭔가를 꾸미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또
보도를 하려는 측에서는 이건 공익성과 관련돼서 국민들한테 알려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결국 일부 인용했으니까 일부는 안 된다. 나머지는 내도 좋다. 이렇게 된 건데 두 분의 의견이 어떤지 한번 먼저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배 교수님 어떠십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공익에 해당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라는 이제 부분이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인데요. 일단 언론에 대해서 자유 그리고 또 국민의 알 권리 이런 부분을 법원은 최대한 존중하기 때문에 김건희 씨의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이 대부분 기각될 것이다 라는 전망 그대로 결론이 나왔어요. 대부분 기각이 되고 일부만 인용이 됐어요. 이제 법원의 판단 기준이 세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방송 내용이 진실한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지 이 세 가지 가지고 판단했는데 일단 방송의 내용이 진실하고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대부분 방송을 그대로 해라. 다만 김건희 씨에게 상당히 회복하기 어려울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부분, 현재 수사 중인 것과 관련된 그런 내용, 그리고 또 언론사 내지는 언론인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불만을 표시한 이런 부분은 보도 금지를 내렸기 때문에 상당히 법원에서 지혜로운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법원이 나름대로 현명한 판단을 한 것 같다는 말씀이고, 김 센터장님 어떠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저도 기자 출신입니다만 이 대선을 앞두고 후보나 후보의 정책이 아니라 후보 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슈가 되고 이런 식의 공방이 오가는 것이 과연 건강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그 취재를 한 쪽에서 6개월에 걸쳐서 53번에 걸쳐서 전화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동안 이제 그걸 하나도 보도를 하지 않고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한꺼번에 이제 나중에 이제 다 모아서,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는 저 사람한테 굉장히 신뢰를 줬을 거 아니에요. 이거 보도를 하지 않으니까 뭐 내가 그냥 얘기를 해도 되겠구나라고 해서 그냥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53차례에 걸쳐서 쌓아놨다가 한꺼번에 보도를 하겠다고 나오는 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세 번째로는 그것을 본인들이 보도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방송사에서 줘서 보도를 하겠다라는 것도 취재 윤리라는 측면에 비해서 보면은 그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과거 기자였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뭐 저도 편집장을 했으니까 그런 면을 볼 때는 조금 의아하다. 이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것은 법원에 의해서 법원이 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일부 인용을 하고 일부 기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뭐 법치국가에서 법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네 가지를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짤막하게 좀 얘기를 하자면은요. 일단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에 대해서 보도를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경우는 자연인이 아니고 공인이다. 따라서 공적 영역에 해당이 된다라는 그런 판단을 법원도 내린 것으로 보이고요. 그 두 번째로 이제 사적 대화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기자라는 신분을 분명히 밝혔고요. 기자가 취재원 내지는 취재 대상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보도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분명한 취재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53차례나 대화를 했다고 그러는데 53차례나 대화를 응할 정도로 김건희 씨도 뭔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지 않나라는 그런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타 매체에 이걸 넘길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 언론사의 판단일 것 같아요. 자기보다 더 큰 매체를 통해서 뭔가 좀 기사를 좀 확대해야 되겠다라고 할 경우는 판단할 수도 있고, 실제로 보니까 이 서울의 소리가 이번에 MBC에만 이걸 제공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뭐 JTBC에도 보도 자료를 좀 제공을 했고 한겨레도 그러한 격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 않나라는 판단이 듭니다. 아무튼 뭔가 어떤 한 여성의 인격이라든가 존엄성에 대해서 침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 대화 내용 중에 분명히 있고 그거에 대해서 법원은 조심하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MBC 쪽에서는 미리 그거는 편집됐다고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 이제 어쨌든 그 판결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별지에다가 뭐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보도할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보도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보도하지 말라는 부분은 지금 이제 소송에 걸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는 것과 두 가지 정도가 더 있는데 사실 그게 큰 건 아니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도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어차피 지금 이렇게까지 논쟁이 되면요, 다 공개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 더구나 이제 서울의 소리 방송 하시는 분이 뭐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나는 그냥 밀어붙이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머지않아 이게 뭐 결국은 다 공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자기가 당사자로서 방어할 것들이 미리 다 나가버리면 나중에 그게 보호가 안 되니까 그 부분은 명확하게 지키라고 이제 법원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건 김건희 씨 얘기는 좀 옆으로 잠깐 놔두고 지금 갤럽 조사 나온 것들의 흐름을 쭉 보면은 윤석열 후보는 떨어졌다가 이제 거의 절반 가까이 회복하면서 막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이재명 후보는 뭐 계속 똑같은 행보를 걷다가 살짝 올라가는 등 하는 그 정도의 상황이고 안철수 후보는 쫓아오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여파가 얼마나 이 지지율에 미칠 거냐 하는 거죠. 예상하시기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상당히 좀 파장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 굉장히 시점이 좋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내홍에 시달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030의 젊은 층까지 많이 등을 돌렸는데 예. 다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선대에 복귀를 하고 2030을 겨냥한 정책 공약들이 제기가 되면서 다시 상당 부분 회복을 하고 반등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이 김건희 씨 문제가 또 터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상당 부분 좀 실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보면 어디서 회복이 됐냐면 2030에서 회복이 됐고 보수층에서 회복이 됐거든요. 그러면 다시 보수층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고 2030에서 또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굉장히 상승세거든요. 마의 15% 벽을 뚫어가지고 지금 17% 갔는데 대체제가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대안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탈해서 안철수 후보가 어부지리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 전망이 됩니다. 지금 배 교수님은 계속 이탈을 강조하셨는데 김 센터장님 어떠십니까? 그건 뭐 사실 산 넘은 산이죠. 예. 그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김종인 그 위원장과 결별을 하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와 다시 손을 잡음으로써 상승세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던 중이었는데 예. 거기서 이제 또 다시 이런 악재가 돌출한 거 아닙니까? 이게 타격이 있을 건 분명할 것 같고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이것을 그 내용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예. 이제 내일 모레 공개될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물론 양쪽, 양당 모두가 이제 각자의 주장을 막 내세울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은 뭐 한 개인에 대한 인격 말살이고 사적인 대화를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대화할 때 그렇게 임금님도 없는 데서는 욕한다고 그러는데 못할 게 있겠느냐라는 이런 식의 주장을 할 것이고 예. 또 그 반대쪽에서는 아니 어떻게 대통령 뭐 청와대에 들어가겠다는 영부인인지 뭐 되겠다는 분이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식의 공방이 오가겠죠.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는 나올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곧 삼강구도로 간다.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데 삼강구도는 지난번 대선을 보면은 41대 한 20몇 20을 넘으면 삼강구도라고 인정해 줄 만할 것 같기도 한데 배 교수님은 어느 선이 삼강구도가 될 것 같습니까? 일단 뭐 15% 넘어서요. 20% 넘으면 확실하게 삼강구도로 인정을 해주는데요. 이 15%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15%를 넘을 경우에는 선거 비용을 100% 보존을 해줍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15% 이상을 안정적으로 넘을 경우에는 독자 완주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물량 공세를 똑같이 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15%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관건인데 최근에 이제 지지율 흐름을 보면은 여론조사 추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17%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예. 마의 15% 벽을 뚫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김건희 씨의 이 녹취 파일이 또 보도가 된다면은 상당히 출렁거릴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가 어디서 나오느냐? 첫 번째로는 이제 두 후보에 대해서 비호감도가 높은 중도 무당층에서 좀 넘어오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의 실망한 보수층 그리고 2030에서 지금 넘어오는 그런 추세거든요. 따라서 이제 김건희 씨 파일이 보도가 되면은 이런 부분이 강화가 되니까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가 설 명절 전후해서 20% 뚫을 수 있다라고 본인이 이제 전망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보도가 되면은 그 말이 실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다만 지금 이제 이걸 막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가 TV 토론을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는데 빨리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TV 토론을 통해서 여론의 환기를 바꿔버리고 주의를 바꿔버리고 그래서 TV 토론에서 상당히 선전한다면은 또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요동치는 그런 정국이 계속되지 않나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아무튼 안철수 후보는 말씀하신 걸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자력으로 다 모은 건 아니고 약간 반발과 또는 실망표가 그리로 가서 이런 면도 있다는 것인데 보시기에 삼강구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죠. 예. 처음엔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자력의 어떤 그 동력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예. 좀 들긴 합니다. 오늘 임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지지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뭐 의석 3석이 있는 당의 후보가 얼마나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겠어. 본인이 어쨌든 똑똑하든 무슨 그 여러 가지 윤리적 흠결이 없든 간에 예.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저는 관건은 안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느냐. 아하, 예를 예. 들면 뭐 IT 기업인들이라든가 과학자, 뭐 교수, 언론인, 뭐 이런 지식인 그룹들에서 정치인들에서 이렇게 지지 선언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 그 상당한 큰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안철수 후보. 그런데 문제는 상승세로 해서 삼강구도가 형성된 다음이 또 문제인 거죠. 단일화라고 하는 카드가 또 남아 있습니다. 이 단일화 카드가 과연 발휘가 될 것이냐, 누군가가 두 후보가 잠깐 동의가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우선 양당의 반응을 한번 좀 들어보죠. 예. 단일화 질문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계속 가능성을 부인을 하셨습니다. 자, 나는 무조건 끝까지 간다라고 이 자리에서 선언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저는 대통령에 당선되고 그리고 또 제가 정권 교체를 하러 나왔습니다. 단일화 이야기는 주로 양당에서 나옵니다. 기득권 양당이 어떻게든 저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술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단일화라는 것을 본인은 아마 하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완주했을 때 본인이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될 텐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의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만은 애초에 저희 당도 단일화에 대해 가지고는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정치인들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모르지만 잠깐 안철수 후보는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근데 홍준표 의원이 한 그 말이 자꾸 이제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다 단일화를 대비한 작전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홍준표 의원의 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늘 작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더구나 단일화를 통해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작전을 안 펴겠습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단일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 모두 단일화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지만은 서로 자신으로서의 단일화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단일화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매우 쉽지 않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역대 이제 대선을 보면요, 단일화가 된 게 두 번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DJP 연합,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노무현 정몽준인데 DJP 연합은 뭐냐면은 3% 확실한 열세 후보에게 5도의 권력 지분을 양보하면서 사실상 흡수 단일화를 했거든요. 그리고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같은 경우는 제3지대 후보가 여당의 후보를 이기는 그런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노무현 후보가 양보해가지고 됐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그러면은 안철수 후보가 압도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여론조사에서 이긴다? 저는 그러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남은 것은 윤석열 후보가 5대의 권력 지분을 나눠줘야 되는데 DJ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당권을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게 쉽겠는가. 또 두 번째로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과거에 보니까 공동정부를 약속했지만 결국 깨졌지 않느냐라고 이제 불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만만치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아무튼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후보는 생각하고 있겠지만 하고 싶어 하겠지만 우리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긴 또 나온단 말이죠. 그거야 정치인 얘기니까요. 지금 당장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니 지지도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으면 왜 단일화를 하겠습니까? 그건 윤석열이든 안철수든 내가 오차범위 밖으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면 그분들 안 할 거예요.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 건 그럴 수 없으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예. 진짜로 2007년처럼 이명박, 정동영, 이회창 그때는 보수에서 두 분의 후보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하게 530만 표 차이로 이명박 이겼죠. 후보가 이겼잖아요. 그런 정도 상황이 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DJP가 됐든 노무현, 정몽준이 됐든 그와 같은 선례를 걸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나중에 그 결과적으로는 두 분 다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50%를 넘어가는데 둘 다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지지도를 얻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둘 다 나와서 지게 되면 두 분 다 정치적 생명을 전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무슨 수를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변수가 된 게 아까 잠깐 배 교수님 얘기했지만 양자 TV 토론이 성사되기에 이제 거의 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법적으로 3번 하게 돼 있는 거는 다른 후보들이 다 들어가겠지만 둘만 몇 번을 하게 된다. 그것도 설 전에 앞당겨서 계속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요, TV 토론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TV 토론을 보고도 지지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지를 하거든요. 그걸 이제 확인받기 위해서 보니까 다만 한 10% 정도는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도 무당층이라든지 특히 이제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는 2030들에는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지금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지금 초박빙의 시석 게임을 굉장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선이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이걸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누구에게 유리할까라는 것과 관련해서는요, 서로 기대치가 좀 다르다 이런 전망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윤석열 후보는 아무래도 좀 TV 토론이 좀 딸리지 않을까? 그래서 한 B학점 정도 기대치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이제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TV 토론 잘할 것이다. 그래서 A학점의 기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다라는 것.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윤석열 후보 아무래도 좀 정치 초년생이니까 좀 준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계속되는 이제 실언들을 통해서 볼 때는 좀 뭔가 좀 부족하지 않겠나라는 이제 그런 전망인데 또 이제 국민의힘 16차례 TV 토론을 통해서 굉장히 선전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누가 유리하다라고 좀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무조건 달변이라고 해서 표를 많이 가져가는 건 토론에서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그렇죠? 않죠.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가 다 그런 거겠지만 적의 적은 친구라고. 예를 예. 들면 뭐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가 올라오는 게 굉장히 싫을 것이고 그런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두 후보가 어찌 보면 야 우리끼리 토론을 해봅시다. 차단을 합시다. 라는 안풍을 차단합시다라는 그런 의견이 이해관계의 일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 가지 경우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압도했을 경우, 혹은 두 번째,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압도했을 경우, 아니면 세 번째, 그냥 야, 뭐 저런 토론 왜 해? 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경우인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압도한다면 그러면 굉장히 안철수 후보로서는 더 지지도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아, 역시 저 사람 좀 위험한데 이런 생각이 들 것이고 거꾸로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압도하는 상황이 온다면 안풍이 좀 사그러드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고요. 만약에 야, 저 두 사람 다 안 되겠어. 뭐 이런 식의 평가가 국민들한테 내려진다면 그때도 안풍은 상당히 그 타오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변수는 국민의힘 쪽의 기존 방향이 좀 그렇긴 했지만 백신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게 약간 있습니다. 특히 백신 패스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을 보이는데 오늘 청와대에서는 또 이례적으로 그런 거는 좀 건드리지 말아달라 정치적으로 이런 것까지 나왔는데 여기에서 윤석열 후보가 QR코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과태료가 나왔었다는 게 이제 얘기가 됐단 말이죠. 이런 것들도 결국 변수가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소소한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큰 악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공인들은 설설수범해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특히 이제 본인은 방역 패스 제도를 철회하라고 주장하면서 본인이 정작 이걸 지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한 차례가 아니고 민주당의 주장에 따르면 8차례나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상습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이 방역 시스템을 부정하는 건데 본인이 지금 내세우는 것이 뭡니까? 나는 법치를 지킨다. 그리고 또 공정하다, 정의롭다, 상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완전 전형적인 내로남불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해명이 좀 제가 볼 때 상당히 잘못된 것 같아요. 참모들에게 맡겼는데 참모들이 좀 실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방역 패스 하려면 본인이 QR 인증을 하든지 아니면은 인쇄물로 보여주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럼 이런 것까지 참모들에게 맡긴다? 그럼 굉장히 특수부 검사 출신의 검찰 출신 총장 출신으로서 좀 갑질 논란까지 좀 상당히 휘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폰은 저 배석 또는 수행하는 사람한테 맡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아니 원래 비서들이 폰은 맡기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도 갖고 있고 여기 지갑에 다 갖고 있거든요. 비서진이 안 보여주면 되거든요. 따라다니시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 제가 영국의 사례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존슨 총리 같은 경우에요. 본인이 봉쇄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총리 관저에서 음주 파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파장이 어디까지 일고 있느냐. 국민 여론이 사퇴해라. 50% 넘고 그다음 야당도 사퇴해라. 여당의 일부에서 사퇴해라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여기에 생각이 대해서 됩니다.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후보는 뭐 3차까지 백신 뭐 다 부스터까지 다 맞았다고 하는데요. 사실 알다시피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비서들이 이제 그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죠. 본인이 계속 전화 받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게 뭐 내로남불이다. 이게 무슨 갑질이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건 좀 과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겠다는 거 하나. 그리고 백신 패스에 대해서는 지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연 이게 청소년들까지 확대하는 게 맞는 거냐 틀린 거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기 때문에 그 주장, 그런 정책적 문제점에 대한 주장과 이 부분, 이 실수 부분을 갖다 연결시켜서 그게 무슨 뭐 큰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민의힘은 선대위 해체 이후에 지방 순회를 갖다가 못하고 있었는데 윤 후보는 이제 부울경으로 내려가서 지방을 도는 걸 다시 시작했습니다. 멋진 정책 대결 또 방송 토론 벌어지는 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사적 모임 인원이 6명으로 늘어나지만 영업시간 제한은 지금과 같은 밤 9시로 유지가 됩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일주일 뒤에 우세종이 되고 2월 말에는 최대 3만 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거리 두기를 이같이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정부는 현재의 거리 두기를 다음 주부터 3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은 4명에서 6명으로 조금 완화했지만 밤 9시 영업시간 제한 등 나머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오미크론이 확산하는 데다 민족 대이동에 있는 설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방역 강화 조치로 인해 국민들께서 겪고 계신 고통을 감안해서 사적 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으로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번 주 들면서 확진자는 더 이상 줄지 않는 추세입니다. 신규 환자는 사흘 연속 4,000명대를 기록하면서 일주일 전보다 800명 넘게 늘었습니다. 해외 유입 환자는 연일 최다치를 경신하며 4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문제는 오미크론 변이의 무서운 확산세입니다. 12월 넷째 주 1.8%였던 국내 오미크론 검출률은 매주 2배 이상 증가하며 이번 주 20%를 넘겼습니다. 방역당국은 일주일 뒤인 오는 21일쯤엔 오미크론의 점유율이 50%를 넘어서면서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거리 두기를 40% 완화하면 2월 말엔 하루 확진자가 최대 3만 명, 위중증 환자는 1,700명까지 폭증할 것이란 우려도 나왔습니다. 현재 거리두기 완화를 대폭 완화했을 경우에는 1 내지 3만 명 정도가 2월 말 정도에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6인 정도에 완화하는 것은 이보다는 좀 낮은 그 완화로서 이보다 적을 것을 기대를 하고 있지만 정부는 오미크론이 확산하면 즉시 거리두기를 강화해 외국처럼 의료체계가 붕괴에 직면하거나 사회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는 사태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동량이 급증하는 명절에 감염병도 함께 확산할 수 있어서 방역의 최대 고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백신 접종을 마친 뒤 고향을 방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설 명절 특별 방역 대책 홍주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확진자 숫자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시점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와 겹칩니다. 많은 사람이 이동하고 서로 만나면서 오미크론이 더 확산하고 고령층이 대거 감염되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때문에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다음 달 2일까지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합니다. 먼저 고향 방문과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만남은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불가피한 귀향에는 3차 접종을 하신 분들만 소규모로 짧은 시간만 방문하시기를 권고합니다. 고령의 부모님이 아직 3차 접종을 받지 않으셨다면 부모님의 안전을 위하여 귀향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리 두기를 위해 철도 승차권은 창가 자리에 한해서 비대면으로만 예매할 수 있습니다. 연안 여객선의 승선 인원은 절반으로 제한하는 게 권고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안에서 음식을 먹는 것도 연휴 기간엔 금지됩니다. 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선 이달 24일부터 2주간 임종 등 긴박한 상황을 제외하면 접촉 면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연휴 기간에도 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 등 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 9곳엔 임시 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재택치료 환자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 가운데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큰 환자들을 대상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과 투약이 본격화됐습니다. 정부는 전파력이 큰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12세 미만 어린이에게도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실은 제약회사 배송 차량이 서울 시내 한 약국에 도착합니다. 상자엔 18명이 복용할 수 있는 치료제가 담겼습니다. 처방전이 약국에 팩스나 전자메일로 도착하면 관할 보건소 직원이 직접 받아 재택치료 환자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먹는 치료제는 전국의 지정약국 280곳과 생활치료센터 89곳에 동시에 배송됐습니다. 6뭉치하고 7개에서 67개 맞습니다.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전담 의료진을 통해 약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먹는 치료제는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난 지 5일 이내인 환자만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이나 협심증, 부정맥 등 23개의 성분이 들어간 약품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는 만큼 투약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 수급 상황과 환자 상황 그리고 그 투약 상황들을 봐가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 약이 사용될 수 있도록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을 다음 달 중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5세에서 11세 소아 백신에 대해서는 현재 채택하고 있는 그 나라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검토 중에 있고요. 국내 5세에서 11세 연령층 인구는 300만 명 정도입니다. 소아용 백신은 미국과 스위스, 브라질 등에서 접종 중이거나 사용을 허가한 상태로 소아용 백신의 국내 도입을 위해선 식약처 허가가 전제돼야 합니다. 정부는 또 3차 접종을 받고도 면역 형성이 어려운 면역 저하자와 요양병원 등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4차 접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법원이 대형 유통 매장 등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패스 효력을 멈추라고 결정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의 방역 패스는 효력이 정지됐고 청소년 방역 패스 확대 조치도 모두 중단됐습니다. 보도에 한동호 기자입니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방역 패스 효력이 정지된 곳은 서울에 있는 3,000제곱미터 이상의 마트와 백화점, 상점입니다. 효력이 정지되는 기간은 1심 본안 판결이 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재판부는 방역 패스 자체의 공익을 인정하면서도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시행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식당, 카페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높은 반면 상점, 마트, 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백신 미접종자에게 기본 생활영위의 필수적인 시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건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는 3월부터 시행될 12살 이상, 18살 이하 청소년 방역 패스 확대 조치 효력도 중단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 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어
방역 패스 확대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소년은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이상 반응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외의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되거나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 영화관과 PC방, 실내 체육시설, 박물관과 도서관 등에 대해서는 방역 패스 효력이 유지됩니다. 앞서 법원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일부 받아들여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는 이미 중단된 상태입니다. 방역 패스 의무 적용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집행정지 재판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이제 본안 소송에서 정부 지자체와 신청인 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다음 달 6일까지 3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법원이 방역 패스의 효력을 일부 멈추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죠. 네, 관련 내용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모시고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내용을 보니까 거리두기 연장은 설 연휴를 고려해서 아마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사적 모임 규모는 늘려졌는데 시간은 그대로 제한을 했습니다. 시간도 좀 1시간 좀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많았는데 이건 어떤 배경입니까? 사실 이제 전문가들은 사실 사적 인원 자체도 6명 늘리면 안 된다라고 사실은 의견을 냈는데 다만 자영업이나 소상공인들의 고통 때문에 6명은 낮춰줬지만 저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하는 시점에서 나왔었던 이제 카이스트에서 했던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게 되면 사적 인원을 늘리는 것보다는 시간을 늘리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유행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일단 이번에 사적 모임만 완화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이제 설이 또 코앞이지 않습니까? 설 명절 특별 방역 대책도 함께 발표가 됐는데요. 특징이 뭘까요? 일단은 이제 작년 추석 때랑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요. 네. 일단 이동을 하게 되더라도 되도록이면 특히 고향에 있는 어르신들 또는 이제 요양원, 요양병원에 있는 어르신들의 감염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이제 운영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특히 설 연휴 기간 중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생기는 그런 장소들이나 또는 교통편에 사람들이 몰려서 거기서 감염되는 상황을 막자. 이 두 가지 취지하에서 결정이 됐고요. 작년 추석 때랑 크게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역 패스에 대해서 오늘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보면은 피해가 발생하는데 작은 피해가 아니라 큰 피해가 발생하는 곳은 회복이 안 되니 그런 쪽은 방역 패스에서 빼줘야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전문가로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방역 패스의 취지 자체를 이제 인정하지 않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은 이제 오히려 다행으로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다만 방역 정책 자체가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가처분이 인용돼서 중간에 적용되는 것 자체가 완전히 지금 이제 멈춰지게 된 상황들. 그래서 앞으로 특정 그런 방역 정책들에 대해서는 그거에 반발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소송을 걸어서 가처분 신청 인용을 바라는 상황들이 되는 것 자체가 저는 가장 우려가 되는 측면이거든요. 사실 뭐 대형 마트라든지 백화점 같은 거를 막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막혀졌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우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방역 패스 논란이 정치권으로까지 번진 모습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방역 패스는 비과학적이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뭐 어떤 논란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감대를 좀 더 얻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할까요? 사실 이제 그 후보께서 페이스북에 올린 거는 방역 패스뿐만 아니라 9시에 이제 영업 제한 그리고 청소년에서 예방 접종까지도 이제 비과학적이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 그 전체에 대한 근거는 사실 비과학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2년 동안 해왔던 방역 정책들의 효과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데이터, 또한 수학적 모델링이나 이런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했었던 부분인데 전체를 너무 설명 없이, 그러니까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 없이 그냥 페이스북에 세 줄로 나타냈던 것 자체가 어떤 정치적 이슈를 만들고 그게 방역 정책을 정치화하는 효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깝고요. 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들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소통해 주셨다면 오히려 조금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더 이제 그런 논의들을 국민적인 논의들을 통해서 합의를 갈 수 있었던 부분인데 너무 단문으로 근거도 없이 얘기했었던 부분들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파이자의 먹는 치료약이 이제 처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떤 분들한테 이제 투약이 되는지 그리고 이것도 처음 이제 먹는 거기 때문에 이 관리는 잘 되는 건지 이것도
걱정이 되거든요. 예, 오늘부터 실제로 처방이 됐고 저희 병원에도 이제 처방이 가능하다고 이제 통보가 됐는데요. 네. 일단은 현재 투약 대상은 65세 이상의 유증상 어르신들, 그 다음에 면역 저하자들한테 우선 처방을 하게 되어 있기는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로 재택치료에 배정된 분들에 대해서 재택치료 의료기관에 처방을 하면 약국에서 배송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제로 처방이 됐고 일단 지금 현재 2주 정도 3만 명 정도에 대한 처방약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고 만약에 이제 여유 있게 처방약이 들어오게 되면 점진적으로 연령대라든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고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게 뭐 다 같이 처음 겪는 상황이다 보니까 백신도 그랬지만 약 역시 이게 효과성이나 뭐 안전성 측면에 대해서 아직도 의구심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일단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아주 조기에 지금 약이 투여되는 국가가 우리나라기는 예. 하거든요. 네. 근데 일단 이제 임상시험에서 드러난 이상 반응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는 이상 반응은 없었습니다. 약간 뭐 설사한다든지 울렁거린다든지 정도의 이상 반응이었는데 다만 사용에 꼭 주의를 해야 될 거는 여기서 지금 이제 약의 효과를 좀 지속 오래가게 하는 성분이 리토나비아라는 약이 들어 있는데 이 약이 이제 간에서의 대사를 이제 좀 줄여가지고 약효를 오래가게 하는데 지금 이 약과 교차 반응을 하는 약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꼭 이런 투약을 받을 때 내가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료진한테 꼭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그거를 걸러내는 기능을 좀 추가는 했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 약의 상호작용에 대한 부분들을 주의해서 의료진도 투약해야 되고 드시는 분도 조심해서 드셔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좀 여쭤보자면 당국은 오미크론 변이가 이제 우세종이 될 경우 그때부터는 강화된 조치를 취해야겠다. 그러면서 나오는 숫자가 막 7천, 잘못하면 뭐 1만, 3만 이런 숫자가 나오니까 되게 좀 이렇게 두렵기도 하고 한데 강화된 조치면 이제 어떤 것들이 시행되는 겁니까? 일단 이제 강화된 조치에는 여러 가지 조치가 있는데 일단은 거리두기 방침은 훨씬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제 대응 단계를 올릴 때 이제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전반적인 사적 모임의 숫자도 지금보다도 더 강화될 가능성들이 높게 제시가 되고 있고 또한 검사 자체도 이제 전체를 따라갈 수 없으니까 검사도 고위험군 중심으로 검사를 하겠다라는 부분들 또한 의원급이나 병원급에서도 외래에서 실제로 진료가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전반적인 대책까지 강구되고 있어서 오미크론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경우는 상당히 방역의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 오미크론 변이가 처음 출현했을 당시 초반에 우리가 왜 해외에서 이게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앞으로 이제 한 2~5달이 유행의 고비가 되고 서서히 종식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도 나오던데요. 근데 이제 국가마다 상황이 많이 다를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다만 그 거치는 기간이 우리나라는 훨씬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감염된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훨씬 더 오랜 기간 나빠질 수도 있고 또한 더 문제는 급격히 늘어난 수준. 미국이 지금 지난달보다 5배 이상 확진자가 늘었고 영국은 6배 늘었거든요. 근데 입원 환자도 지금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단순히 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든지 어떤 이제 뭐 종식의 신호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그 거쳐야 되는 그런 산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도 한 3~4개월 넘게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신규 확진자의 어떤 엄청나게 빨리 늘어나는 그 속도를 잡고 좀 줄여놔야 거기에서 어떤 이제 대책들이 하나씩 먹힐 것 같은 생각이 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관련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의 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법원이 직접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재정 신청을 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경찰이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 등으로 다음 주 초 열릴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최 전 의장은 지난 2013년 성남시의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데 앞장선 인물입니다. 공사 설립으로 대장동 개발의 시작점을 마련하고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화천대유 부회장직을 맡아 근무해왔습니다. 경찰은 최 전 의장이 조례안 통과 등의 대가로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 원을 약속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이 확보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도 성남시 의장과 함께 구체적인 금액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 전 의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지금 양관 선생님께서 그 로비 의혹 얘기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조사가 거절이 안 돼요. 그 과거에 차량 제공 받으신 적도 있지 않나요? 아유 참 왜 그러세요? 에이 참. 와 소소로 쓰시네 정말. 반면 대장동 개발 로비와 윗선을 밝히기 위한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인사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보강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로비 실체와 윗선 개입 여부를 밝히는 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의 사퇴에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의 경우 공소시효가 다음 달 6일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아직 정 부실장 소환 일정도 잡지 못하자 고발장을 냈던 시민단체는 서울중앙지검에 재정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재정신청은 고소 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이 다시 따져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인데 공소시효 만료 30일 전까지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검찰도 공소시효 만료를 의식하고 있는 만큼 이번 주말에는 정 부실장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밝혀진 게 없습니다. 콘크리트 양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붕괴 사고를 초래했을 거라는 추정이 나오는 가운데 아파트가 붕괴하기 전 타워 크레인 고정 장치가 먼저 파손됐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가 일어나기 전 작업장을 촬영한 영상에서는 뚝 소리와 함께 거푸집이 망가지면서 콘크리트가 쓸려 내려갑니다. 이후 39층부터 붕괴하기 시작했고 16층 아래인 23층까지 T자 형태로 바닥이 모두 뚫렸습니다.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린 건물, 무게를 지탱하는 아래쪽 콘크리트가 제대로 마르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했을 거라는 추정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또 품질이 떨어지는 콘크리트를 쓴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사고 현장에 철근과 콘크리트가 제대로 붙지 않은 모습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합니다. 콘크리트가 철근을 다 잡아줘야 되는데 그걸 잡아주지 못하고 이게 다 빠져버린 상태였다는 것은 콘크리트와 철근의 이 정착력이 좀 부족했다. 다시 말해서 콘크리트 자체가 강도가 너무 안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사고가 아파트 벽면에 붙어있던 타워 크레인 고정 장치가 떨어져 나가면서 시작됐다는 목격담도 나왔습니다. 콘크리트 공사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가 크레인 고정 장치가 파손된 장면을 목격하고 39층 현장에 알려 작업자들이 붕괴 직전 대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타워를 지지하고 있던 브레식이 균열이 가니까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고 위에다 이제 구조를 날린 것 같고 계단 같은 경우는 옹벽 있잖아요. 엘리베이터나 이쪽으로 좀 대피를 해서 영상을 찍은 것 같아요. 사고 진행 과정에서 타워 크레인 고정 장치가 먼저 파손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사고의 결과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현장사무소와 감리업체, 하청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작업일지 등 공사와 감리 관련 서류를 확보했고 이를 정밀 분석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붕괴된 아파트 외벽에 있는 크레인을 해체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추가 붕괴를 막고 수색 작업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건데요. 크레인을 철거하기 위한 크레인은 물론 이 해체 크레인을 설치하기 위한 보조 크레인까지 필요하다고 합니다. 김민성 기자가 크레인 해체 과정을 설명해 드립니다. 무너진 아파트 옆에 기울어진 채 붙어 있는 타워 크레인. 외벽을 단단히 붙잡고 있어야 할 브라켓, 연결고리 일부는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보기만 해도 아슬아슬한 이 타워 크레인이 현장 구조대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 워낙 1200톤 크레인이 중량물이라 지금 현재 지관이 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관 보강을 실시하고 지관의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조립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1200톤급 해체용 크레인의 손이자 팔이 돼줄 기본 붐대 길이는 약 50m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타워 크레인 상부까지 닿기 위해 이 붐대를 총 120m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붐대를 연장하기 위해 200톤급 크레인 한 대가
더 투입될 예정입니다. 타워 크레인 한 대를 해체하기 위해 크레인 2대가 필요한 겁니다. 현대산업개발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본격적인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이 가능할 거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붐대와 조종실 등 타워 크레인 상층부만 해체하고 하부는 지지대가 고정돼 있어 우선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당국은 타워 크레인 해체가 끝나면 실종자 수색에도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네, 코로나19에서 벗어나고 있다던 일본의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18,859명, 하루 2만 명 가까운 수준이죠. 자, 이랬던 기사 기억나십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역전당해버렸다. 일본한테마저 패배한 K방역. 방역은 누구한테 이기고 지는 문제는 아닙니다. 과학이고 함께 안전과 일상을 회복하는 지구촌 공존의 문제입니다. 이웃나라 상황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방역을 더 튼튼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부적절하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아스트라제네카를 먼저 쓴 다음에 파이자 모더나로 옮겨갔습니다. 이건 일본이 먼저 했죠. 문제는 이건데 오미크론 비중이 일본은 벌써 85%입니다. 우리는 일주일 뒤에 50% 정도에 이를 걸로 보이고요. 우리는 일찌감치 좁혀놨는데 일본은 아직도 3차 접종하는 기간이 2차에서 8개월 지나섭니다. 이걸 갖다 이제 7개월로 좁히겠다는 건데 우리는 벌써 6개월, 4개월까지 가 있는 거죠. 그래서 3차 접종률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44%인데 일본은 0.8%입니다. 또 이런 점도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할 게 있습니다.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가장 많이 번지고 있는 일본 지역을 보면 오키나와, 미군 기지 70%가 여기에 있죠. 그다음에 야마구치, 미 해병 비행장이 있습니다. 히로시마는 야마구치와 생활권이 같습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지금 번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미군들의 방역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다음 일본은 신정 연휴가 연말 연시에 일주일 정도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설이 다가오는 거죠. 자, 일본의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의 코로나19 대응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도 해외에서 들어오는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유입 확진자의 88%가 오미크론입니다. 그러니까 미군과 해외 유입 확진자 관리를 잘해야 되고 이제 설 연휴 다가오는데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방역대책본부가 초긴장 상태로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안전할 때까지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는 게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입니다. 3차 추가 접종, 개인 방역으로 함께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평안북도 의주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의 신규 대북 제재에 대해 반발하며 더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낸 지 8시간여 만입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 3번째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11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을 선언한 지 불과 사흘 만입니다. 이번엔 앞서 2차례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자강도가 아닌 북한 평안북도 의주 일대에서 동해 무인도 알섬을 표적으로 2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미사일을 쏘기 전 북한은 미국이 대결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자신들 역시 더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는데 이 담화를 낸 지 8시간여 만에 다시 미사일을 발사한 만큼 이번에는 시험 발사가 아닌 미국의 제재 조치에 대한 반발 성격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거는 앞에 쏜 것들이랑은 좀 성격이 다를 가능성이 있어요. 혹시 제재를 했다라는 것, 그 제재에 대한 일종의 북한의 응답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의 이번 미사일 발사의 동기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군 당국은 이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약 430km, 고도는 약 36km로 탐지됐고 세부 지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궤적이 유사한 만큼 전략무기 수준의 미사일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실전 배치된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KN-23이나 변칙 기동을 하는 전술 지대지 미사일 KN-24를 쏘아 올렸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국제사회 움직임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서 한반도 교착 국면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내용을 방송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 법원이 일부를 빼고는 방송할 수 있다라는 결정 내렸다고 전해드렸습니다. 0941님, 대통령 후보 부인은 자이든 타이든 이미 공인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녹취 공개는 당연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윤석열 대선 후보의 QR코드 패싱 관련 소식 전해드렸죠. 09116님, 방역 수칙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공인이라면 더욱 모범을 보여야죠 하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먹는 코로나 치료제 오늘부터 처방 투약된다고 소식 전해드렸죠. 0277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로 지긋지긋한 코로나 시대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